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저 유튜브에 어떤 거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 다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어떤 것든 좋습니다. 주식 관련되는 부분들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 또 재밌게 농담스러운 그런 얘기도 좋고요. 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대답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소통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사사로운 또 이야기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어제 미증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 증시가 먼저 선반영 빠졌다라는 해석으로 다가와서 오늘 시장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은 차트적인 위치에서 톡 밀면 톡 밀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네,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어제 우리 증시 많이 빠졌는데 네. 선반영했다라는 인식이 좀 먼저 반영이 되면서요. 시장이 좀 반등했고, 그리고 개체수로 본다면은 오늘 빠진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에 대한 개체수가 좀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일단 요즘 시장의 또 특징이라면 특징인 게 섹터별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저 시장에 조금 기대치에 벗어난 섹터들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는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꾸준히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기도 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 쪽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25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에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좀 금리에 대해서도 0.5, 0.5 이렇게 최소한 2번은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시장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안 나와 있어요. 그 연준 회의에서 저 QT를 한다라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팬데믹 이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한 4조 1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팬데믹 여기 지나면서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금 9조 달러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줄인다라는 얘기인데 얼마까지 줄인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단 375억 달러씩 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키워 나갈 건데요. 이거를 6조 달러까지 할지 아니면 5조 달러까지 할지 7조 달러까지 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좀 나온다라면 시장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좀 그동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하나만으로는 시장에 어떤 변동성 요인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이 반영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내일 일장에 우리나라 시장의 색깔을 결정할 부분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내일 미국 시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저때 보시면 저기 볼록한 부분 있죠. 볼록한 부분. 저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올해 초보다도 그렇고 지금 볼록한 부분 저 부분에서도 한 44% 정도 빠졌고요. 올해 1월 달 처음에 시작한 가격 거기서도 마찬가지 한 43% 정도 급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급락도 나오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기관들에서도 마찬가지 좀 목표가들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UBS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목표가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UBS 쪽에서는 350달러에서 지금 현재 280달러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낮춘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예상치에 충족을 하거나 조금 잘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급반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실적 실망을 줬던 그런 부분들처럼 또 좀 실망스러우면
예, 그건 또 시장의 좀 변동성 요인들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의 색깔은 그렇죠. 예, 엔비디아의 실적을 봐야 조금 어느 정도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저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셨었는데요. 오늘 유난히도 좀 찬바람이 불었던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가장 시장의 관심사가 되었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권오라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 매각 추진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급락이 연출되었는데요. 일단은 장중의 하락을 좀 크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5%대까지 빠졌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9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특별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미 이제 시장 동박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 기업이 왜 매각이 나올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걱정에 하락이 좀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도 사실은 명확한 이유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오너에 대한 건강 이상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매각에 대한 이 티저가 만약에 공개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이슈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이 단순한 이슈로 일부러 노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노출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서 매각에 대한 과정이 진행되고 매각에 대한 표면으로 좀 올라왔다는 것이 좀 사실일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대놓고 올라왔을 때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분의 목적이 좀 다급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도 뭐 오너의 뭐 특별한 뭐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동박 사업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좀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늘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미 유럽이라든지 뭐 주요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물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매각에 대한 잡음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이 리스크가 변동이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살펴볼 수 있는 혹은 경영진이 완벽하게 매각에 대한 주체를 만나서 매각에 대한 절차가 노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단순한 실수의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에서의 악재를 가지면서 매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히려 헐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큰 충격이 물론 이제 다급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과거에 에코프로 BM도 기업의 내부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변동성은 됐지만은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에코프로 BM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올해 연초 때에 이와 같은 좀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0%대까지 빠지면서 진행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추세로 예년에 있었던 가격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주가를 다지는 기간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간과 접근하는 시간에 대해서 다급하게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매각에 대한 추진이 노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주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먼저 접수한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 한국항공우주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뭐 참석 예정이니까 갔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참 이거 예, 굉장히 잘 올라갔죠. 일단 차트 잠깐 보면요. 자,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뭐 쭉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 조정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추천을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 하면 전 이쯤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LIG 넥스원을 추천을 드리느라고 한국항공우주는 좀 더 있다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이거 43,000원대 추천을 드렸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57,700원으로 끝났네요. 목표가를 한 53,000원 정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뭐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업 설명회를 갔다 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53,000원이 넘어가도 조금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들고 가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이유를 지금부터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주항공 시장 규모부터 좀 이렇게 보면요. 자, 지금 뭐 2019년도에 얼마 안 되죠. 뭐 전체가 한 60억 달러 정도? 예, 그 정도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이 매출입니다. 한 6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요게 2030년도가 되게 되면 한 125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도 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뭐 이거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그런 부분이죠. 뭐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자, 신정부가 우주항공 개척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을 펴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누차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했고요. 6월 15일 날 누리호를 그냥 지금 예정대로 뭐 차질 없이 그냥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니까 이 우주항공 쪽으로 부쩍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8월 달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사체는 아니지만요. 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회사 그쪽 로켓에다 실어갖고 뭐 쏘는 거지만 달 탐사선을 우리는 띄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또 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일정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성장을 한다라면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2030년 정도에 전 세계 저 항공우주 저 산업 시장 규모는 거의 1조 달러 정도, 9천억 달러는 좀 넘고요. 1조 달러는 좀 안 되는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한 1.3% 정도 그 정도 이 비중을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뭐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 한국항공우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 좌측에 있는 게 저게 수리온 헬기예요.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전투기, 저게 FA-50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좌측에 중간에 또 하나 있는 거 있죠. 저게 UAM, 예, 비행택시라고 얘기하죠. UAM도 저기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차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KF-21이라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거를 제가 전에 2026년 얼마 전까지는 2026년도에 양산 계획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1년 앞당겨졌습니다. 2025년도에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IR하는 그런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하단에 있는 거는 위성이죠. 자, 뭐 우리 위성, 소형 위성 같은 것들은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드는 위성은 대형 위성, 뭐 500kg짜리 대형 위성을 뭐 지금 다 뭐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러면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금 살펴볼까요? 자, 뭐 요거는 수리온 헬기입니다. 자, 이 헬기는 지금 두 종류의 용도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가끔가다 볼 수 있는 수리온 헬기는 어디 뭐 저기 강원도에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산불 크게 났을 때 그때 막 물 떠다가 막 뿌리고 하던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군용이기 때문에 군용 헬기는 우리가 볼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수리온 헬기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신박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방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라는 드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한국항공우주에서도 마찬가지 그 드론을 만들어서 저게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그 드론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도 자료들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굉장히 신박한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 헬기에다가 저 드론을 작은 드론들이요. 소형 드론들 뭐 요런 것들을 실어서 거기서 발사를 한대요. 자폭 드론이죠, 요거는. 포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 헬기에다 실어갖고 가다가 자폭 드론을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지가 목표물을 이렇게 찾아가서 파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이락타르는 이렇게 또 쏘는 거죠. 밑에 지상에서 쏘는 건데 그거보다도 아마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위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국방력들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전차 잡는 데는 저 드론이 지금 전차 킬러라고 얘기를 하죠. 뭐 몇십억짜리를 그냥 몇억짜리가 그냥 가서 그냥 파괴시켜 버리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신박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완제기 수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뭐랄까, 좀 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2030년까지 완제기 1000대, 저 수출 계약을 하는 것들, 이 1000대를 계약을 한다고 다 그냥, 그동안 매출이 바로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1000대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물건 팔듯이, 돈 줘, 갖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런 것들, 제품을 만드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일단, 1000대 수출하는 거를 그걸 목표로 한대요. 와, 그러면 제가 대충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요. 수십조 정도, 수십조 단위입니다. 물론 전투기도, T-50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는 약간 싸고, 그 다음에 T-50에다가 공대지 미사일, 전차 잡는 미사일,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달아서 무기화한, 그거는 TA-50이죠. 요거는 좀 더 비쌀 거고, 그 다음에 FA-50 같은 경우는 T-50에다가 공대지 미사일도 달고, 그 다음 전투기랑 싸울 수 있게 전투 기능을 추가한 거, 그게 FA-50인데요. 자, 그런 것들은 좀 더 비싸고, 그 다음 우리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KF-21 같은 경우는 F-15보다도 좀 비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얼핏 계산을 해봐도 수십조가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좀 이렇게 되기만 된다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완제기 쪽, 이런 쪽이 지금 이 1분기 실적들, 이런 거 매출들을 이렇게 좀 뜯어보면요. 전년 동기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요거는 작년에 수주한 것들, 작년 초, 재작년 말, 이때 수주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올해도 수주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매출에 반영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완제기 관련해서 그런 매출들도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는 차세대 전투기 지금 저 지상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기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저게 F-21이죠. 차세대 전투기인데요. 저거를 하늘에 직접 날린 건 아니고요. 지금 지상에서 하늘에 공중에 날리는 거 그거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게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저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야, 진짜 저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무사히 그냥 계획대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요. 이 전투기라는 게 정말로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전투기만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아마 러시아한테 좀 이렇게 한때는 키이우가 점령당할 뻔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그 IR 장소에 가서 좀 물어봤는데요. 인도네시아 쪽이 이 KF-21을 같이 개발 단계에서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지금 그 2019년도부터인가 하여튼 뭐 돈을 분담금을 2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을 입금을 안 했어요. 입금을 안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그런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우리한테 줄 돈 없다 그러고 지들은 뭐 다른 나라 거 라팔 전투기 사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따져 모르니까 이거 라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고 KF-21은 나중에 차세대 우리 전투기로 쓸 거다라고 뭐 지금 뭐 파묘로 또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입금을 안 하기가 아마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배제돼 버리면 2,500억을 우리한테 입금을 한 게 있답니다. 그 전에. 그거는 날리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것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KF-21만한 그런 전투기가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조금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렸던 그때 UAE가 뭐 이 개발 단계에 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UAE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상당히 관심을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UAE가 관심이 많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문가님 그거 UAE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KF-21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항공우주 직원들이 뭐 이렇게 접촉 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확실하게 굉장히 좀 회사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조금 뭐 도장을 찍어야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상당히 크게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뭐 다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배워야 산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MRO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 MRO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뭐 항공기 같은 것들 고장나고 막 그러면 뭐 일본에서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전투기를 만들어낼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유지보수 같은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유지보수하는 시장, MRO 시장 이쪽에도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아태 시장에 허브로 그렇게 육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알겠죠. 자, 일단 차트를 이렇게 보고 포커스 EJ 마무리를 지으면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좋을 때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갔었어요. 10조가 넘어갔었는데 그때가 미국의 T-50 고등훈련기 그거를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그랬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죠. 이 한국항공우주는 로킷마틴하고 손을 잡았었고 이 또 보잉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래요. 미국 공군에서 쓰는 훈련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내년에 미국 해군에서 쓰는 훈련기가 또 입찰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1000대 수출, 저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요런 게 불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게, 뭐 그쪽에서 나오는 수주만 하더라도 많게 잡으면, 미국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잡으면 한 500대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년에 가봐야지, 결정이 도장을 찍어 봐야지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좀 쭉 이렇게 있으니까요. 전에 추천해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왔다 갔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더라도 좀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길게 장기간으로 쭉 한번 들고 가보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의 방한하는 이슈 전후로 해서 바이든에 대한 효과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걱정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IPEF 같은 경우에는 반중 연대에 대한 색깔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중 관세 인하와 같은 미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해법은 상당히 다양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목 차별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은요,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과 동시에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연결고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국형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건설 업황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언급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 자동차 패러다임,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후의 산업에 대한 변화들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공급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산업군에서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자동차 산업 안에서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서 이 CPI 기준과 그리고 신차의 판매 가격에 대한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해 오는 과정인데, 지금은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왔다. 그 사이클에 대한 이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능하면은 자료 위주의 이야기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도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인 신차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중고차 시장과 견줘서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 중에서 중요한 이 산업군 중에 하나가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 판매에 대한 수치도 상당히 이 경제 소비 관련된 지표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중고차 판매량에 대한 수치 변화에 따라서 증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판가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다음 공급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신차를 확보하는 재고의 추이인데, 코로나19 이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 보이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재고 확충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 대한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간다라고 수치를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재고도 쌓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판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소비력인데, 얼마만큼 소비를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지수와 상당히 유사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나라 이 신차 가격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의 팔릴 수 있는 우리나라 신차 가격들에 대한 가격 추이인데요. 일부 모델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차량 모델 쪽에서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과 그리고 물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되는 시장 환경.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판가 인상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급망 불안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인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소비력이다.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위축이 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말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 위축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동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품이 아닌 곳서나 오프라인으로 접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소비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에 따라서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구매자들에 대한 성격인데요. 대부분 일단 미국으로 비교해서 이야기 드린다면은 미국 내에서의 신차 구매자들의 대부분은 노후된 자동차의 교체에 대한 욕구가 있는 수요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만약에 차량을 미처 바꾸지 못했던 수요자가 계속해서 밀려있고 쌓여있는 수치라면은 지금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 4천만 대 정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구매 대행을 그러니까 교체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 수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은 이 수치는 연간 보통 이제 차량 구매자들이 3년간 연간 평균을 보면요, 9천만 대 정도가 글로벌 수요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계속 줄지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 요즘에는 신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를 많이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수요 대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수요 대기자들에 대한 성격이 교체 수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자들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신차에 대한 대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해석한다면은 자동차 신차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요? 기업적으로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방어가 상당히 좋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되는 것은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교체되는 시점이거든요.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넘어가는지가 완성차들에 대한 숙제인데, 자,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이전에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서는요, 이 친환경차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내연 차량 생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상태라면은 규제가 지금 규제가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차에 대한 가격과 전기차 교체 시점, 만약에 저라면요, 기존에 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모델들이 비싸진다? 여기서 조금 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기차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완성차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포인트와 전기차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맞물려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때까지 주요 이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현황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5년, 2030년도를 상당히 의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규제 상황 속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침투율,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상보다 공급에 대한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수요자에 대한 대기와 판가 인상에 대한 흐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료입니다. 직설적인 자료인데 주요 국가 지역 내에서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언제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그리고 언제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요 그러니까 주요 소비 국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지역이 중국과 유럽과 미국 지역을 예상하게 되는데 그 지역군으로 해서 내연기관차 이제 중단에 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친환경차에 대한 전환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까지 봤을 때 주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는 캐파에 대한 증설 효과, 그리고 규제에 대한 규제 속에서의 전환,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침투율, 이와 같은 사항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가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것이고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성차의 전기차 시장 공급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서 좀 우리가 다음 시장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이고요. 그리고 신차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전기차 사용에 대한 압박으로, 그러니까 전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시장 관점을 본다면은 지금 시기에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국내, 국외에 전반적인 통 큰 투자라는 이야기로 해서 현대차의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전동화에 대한 투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차,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필요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의 증설 투자, 바이든 효과를 보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주요 시장에 대한 소비를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게 점쳐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산업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들로 바라봐야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또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저는 바이든 수의 3대 산업을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 산업이 반도체, 두 번째 배터리, 세 번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룹사들에 대한 통큰 투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앞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투자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힘들다라면 이쪽으로 안정된 혹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앞에 수익률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게 3개월 동안만 누적으로 이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난 건 빠지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종목들이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는데요. 며칠 전에도 빠져나가기 전에 좀 리뷰를 해드렸던 SPG 같은 종목들도 저도 상당히 좀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도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났는데 오늘 또 두 자릿수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SPG 같은 거는 요런 거는 팔 생각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조금 길게 들고 갈 종목은 들고 가고 또 짧게 치고 끊고 나오고 그렇게 할 종목들은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하신다라면 아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LX 인터내셔널은. 자, 뭐 종합 무역 상사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거를 뭐 어디 다른 데다가 갖다 팔고 우리나라 걸 또 다른 데다 이렇게 갖다 팔고 막 그런 무역 상사인데요. 이 무역 상사들이 좀 그런 것들, 해외 자원 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이 좀 한다 하는 무역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뭐 재료라든가 실적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오늘은 요거를 굳이 뭐 두 종목이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닌 LX 인터내셔널을 갖고 온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뭐 흑해 쪽에 동부 쪽에 이렇게 좀 그 곡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유튜브에서 고맙게 좀 적어 주신 게 있는데요. 그쪽에 우크라이나에 곡물 터미널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고 있어서 요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뭐 조금 추이를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없죠. 자,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사업 부분들을 보면 에너지나 그다음에 뭐 석탄, 석유, 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오만 쪽에 석유 광구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에 석탄 광산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걸 비롯해 갖고 한 11개 정도 광구를 개발한 그런 게 있고, 뭐 그다음에 탐사도 지금 뭐 한 6개 정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두말하면 입 아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이 자원 빈국의 경우는 뭐 생존 전략이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도 뭐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정부 정책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자원 빈국 같은 경우는 살아나는 방법이 해외 자원 개발을 그쪽에 있는 합자회사들 형태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뭐 이거 제가 어제도 좀 가스총회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대통령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이 경제 행보에 나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 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 복원해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PEF 관련해 갖고 블록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원 부국들 호주 같은 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뭐 이런 쪽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여러 개 국가들, 뭐 그런 국가들하고도 뭐 이런 자원 개발 관련해 갖고는 좀 이 협조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뭐 아프리카 쪽에 자원이 조금 있는 나라들, 그런 쪽에 돈 좀 빌려주고 막 그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은 좀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뭐 뺐다시피 그랬죠.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그 국가들이요. 돈을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 하면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근데 뭐 돈이 없는 나라니까 그 건설은 중국 회사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뭐 이 인프라를 만들 때 중국 회사들이 건설을 했고, 또 중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뭐 돈을 못 갚으면 뭐 항구 사용권을 뭐 몇 년간 이렇게 넘기기로 하는 그런 조건까지 달아놓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뭐 그거는 너무 심한 거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좀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원 외교, 자원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 요 실적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재작년에는 뭐 2019년, 2020년 이때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300억, 1,500억 이거밖에 안 났었는데요. 작년도 실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한 영업이익 기준 6,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됐고요. 자,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2,4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전년 동기 작년 온기 실적이 되게 좋았었죠. 근데 이때 나온 실적이 1,113억이에요. 근데 지금 2,457억이 났으니까 두 영업이익이 뭐 이게 10억에서 20억으로 느는 거는 쉽게 느는데 1,000억에서 2,0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뭐 올해 전체적으로 뭐 7천억 좀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요. 자, 뭐 좀 이게 그동안 쉴 새 없이 뭐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것들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쭉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매수가는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로 하니까요. 시초가로 편입을 할 텐데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많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분하고 느긋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다 보면 실적 부분들도 있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2,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라니스입니다. 앞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율주행과 같은 산업이 앞으로 또 새롭게 현대차가 미래 투자를 준비하는 산업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라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V2X라는 통신 솔루션으로 해서 현대차와 앞으로 이제 교통망 시스템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 통신용 DSRC 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아주 대단히 깊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영역이긴 하지만은 아주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는 생각이 되진 않고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현대차, 기아차 쪽에 접근을 했었고요. 이 내용물로 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 먹거리로서 상당히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 GM,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V2X와 관련된 내용 제가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스가 진행하는 이 V2X 기술은요, 앞으로 제가 일전에 한번 이 CITS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료 화면 안에서 이 V2X라는 거는 사실 전반적인 모든 차량 이 소통 통신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 열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까지 같이 또 이야기 드려보면은, V2X와 같은 내용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V2X에 대한 이 활용도는 언제부터인가,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4단계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레벨 5, 레벨 완전한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미래에 대한 주요 먹거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V2X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회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 과거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때는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코로나 위기 이후부터 해서 새로운 이 미래
성장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에 대한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키워드를 상당히 신육성 정책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겠고요. 자, 저는 뭐 직접적으로 봤을 때 라닉스, 모트레스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라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에 좀 큰 조정이 나오면서 동반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좀 생겨나면서 장중 변동사가 살아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서 접근 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종목 8,500원 라인대까지 전고점 매물대 상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실적에 대한 좀 눈높이는 좀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뭐 한 40% 이상 단기간에도 뭐 3월 말부터 해서 40%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종목은 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상당 기간 시장을 좀 안정되고 좀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촉매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놀라울 만큼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끝나고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유튜브까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이제는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에서도 재밌게 채팅도 했는데 우리 TV 보는 시청자님들도 내일부터는 유튜브로 좀 오셔서 같이 채팅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